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하며 물리학의 역학 법칙을 완성하고 나서 자신의 성공이 이전 세대의 과학자들의 노력과 연구에 영감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만일 나의 성공이 더 높은 다른 이들의 눈높이보다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 우리도 더 멀리 보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 물론 어깨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오르다 보면 무릎이나 손바닥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맨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멀리 볼 수 있으니, 그럼 이제부터 거인의 어깨에 오르는 노력을 시작해보자. 먼저 그리스로 가서, 왜 서양 문명을 보는데 그리스를 보냐고? 유럽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지도층들의 사상적 기반은 그리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사실상 그리스가 그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정확히는 유럽은 그리스와 로마를 기초로 하여 생겨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영어를 비롯한 유럽의 거의 모든 언어도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여 변화, 발전해 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언어라는 것이 문화와 철학 등 모든 가치 체계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니, 그러니 그리스와 로마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배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휴머니즘과 기독교 사상이 서양의 정신을 대표하는 두 개의 축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사상은 초기 유대교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아 생겨났으며,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합치고 특히 그리스어가 초기 그리스도교 전파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지만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며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그 후 중세를 거치고 종교 개혁을 지나며 몇 개의 큰 갈래로 나뉘어진 오늘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휴머니즘의 전통은 그리스를 그 시작으로 본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너도 어렸을 때 읽어본 적이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신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신들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욕망하는 인간들 사이의 모습 그대로, 또한 신들은 공정하거나 절대적이지 않고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행동을 따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휴머니즘의 전통을 배우게 될 것이니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먼저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략 기원전 3000년경으로 시작되어 로마에 정복당한 기원전 146년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1100년 정도의 시기는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미노스 문명과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미케네 문명으로 알려진 시기이다. 미케네 문명은 갑자기 붕괴하였으며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민족의 침입이나 기후 변동에 의한 기근 또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8세기까지의 시기는 미케네 문명의 몰락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를 그리스 역사에서 암흑기로 부른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집안에 불화가 있거나 또는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면 기록으로 남길 여유가 없듯이, 이때 역사적 기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암흑기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된다. 이때 그리스 사람들은 산악이나 평원에서 농사를 짓다가 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해와 어업을 베어배를 타고 이동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서 주변을 침략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트로이 전쟁도 그 중 하나이다. 신화와 영웅들의 활약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남의 땅을 뺏기 위한 침략 전쟁이었던 거지. 하기야 역사의 기록이란 항상 승자의 편에 의해 쓰여지게, 승자가 된 그리스에서는 그 이야기를 대단한 업적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다른 나라에 가서 땅을 차지하려면 고대에는 전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물론 그리스 본토에도 원래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융합되어 그리스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여튼 기원전 8세기경부터 지리적 영향이나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의 이유로 도시국가들을 이루기 시작했다. 도시국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조그마한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농촌을 지배하는 하나의 나라인 셈인데, 그런 나라들이 여러 개 모여서 그리스라는 큰 틀 속에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테네나 스파르타가 대표적인 도시국가이고, 성경에 나오는 코린토 역시 그리스의 도시국가이다. 많은 이야기나 책에 나오는 신탁으로 유명한 델피의 신전이 있는 델피 역시 고대 그리스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이다.
철학과 과학, 역사, 문학 등 우리가 배울 거의 모든 인문학적 지식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과학을 살펴보자면 최초로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탈레스를 시작으로 너가 지겨워하는 수학에 많이 나오는 피타고라스도 있지. 물론 이집트에서 토지를 나누기 위한 측량이나 면적 계산이 발달해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공식으로 정립한 사람이 피타고라스라고 할 수 있다. 또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들어본 적 있지. 히포크라테스도 그리스 사람으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잘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르키미데스 같은 사람들도 이 시대 사람들이니 고대 그리스는 과학이 시작된 곳일 뿐 아니라 과학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유명한 철학자로는 탈레스를 시작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등이 있지.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일 거야. 역사로는 최초의 역사서로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고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있지. 문학으로는 최초의 서사시로 잘 알려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있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알려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비롯한 비극 작품들이 있다. 또한 헬레니즘 문화를 널리 퍼뜨린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있지. 알렉산드로스는 로마 제국이 롤 모델로 삼아 나중에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왜 이집트나 다른 지역이 아닌 그리스에서 이렇게 철학과 예술 문화가 발달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 바탕이 아니었을까 싶다. 실제로 이집트의 경우를 보더라도 더 일찍 발달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이집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신과 죽은 후의 세계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걸작들도 죽음에 대한 경건함과 사후세계를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로 존재하고 또한 피라미드 속 벽화에 나오는 그림을 보더라도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들이 고정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반면에 그리스의 경우 조각 등의 작품을 보더라도 사람의 표정부터 자세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스핑크스를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집트에서는 무덤 앞에서 사후세계를 지키는 존재로 있어 왔지만 그리스에서는 오이디푸스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존재로 변화한다. 또한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이 발달하게 된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그중 하나일 것으로 보여진다. 곡식을 주로 재배하던 주변의 국가들과는 달리 척박한 산지로 이루어진 그리스는 올리브와 포도를 주로 재배하여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판매하여 곡식을 사오는 상업이 주된 경제 활동이었다. 그러다 보니 농사에 있어 하늘에만 의존하는 주변국들에서는 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교역을 주로 하는 그리스의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학이나 수학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예술 작품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고대 그리스인들도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신탁을 받아 행동했다. 하지만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형식이 아니라 신에게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묻고 행동하는 주체는 인간이었다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는 지형적으로 산이 많아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했다고 했지. 도시국가들은 요즘의 개념으로 치면 주와 비슷한데 주 개념보다는 더 전체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서 서로 간의 경쟁도 치열했는데 서로 간의 동맹을 만들어 다른 동맹과 싸우기도 하고 또 동맹이 해체되고 다른 도시국가와 동맹을 만들기도 하며 그러다 외적이 침략해 오면 힘을 합쳐 같이 싸우기도 했지. 어쨌든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 자주 전쟁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영웅에 대한 숭배 같은 것도 커지겠지. 물론 전쟁이 없을 때에도 올림픽이나 비극이나 희극 등을 통한 경쟁도 있었지. 서로 간의 경쟁이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영웅에 대한 숭배 감정을 높이는 데에는 서사시만한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적합한 영웅상이 생긴 것 같다. 영웅은 신탁을 받아 고난을 행하고 미지의 괴물을 물리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후세의 영웅과 별다른 차이가 없네. 하여튼 영웅은 일반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속에서 각색되고 미화되어 표준적인 영웅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영웅에게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말은 그리스어로 덕이나 숭고함을 의미하며 아레테는 뛰어난 덕, 미덕,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덕목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레테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와 덕목, 공정성, 용기, 협력 등과 같은 더 높은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레테를 얻기 위해 교육과 자기개발, 지적, 도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상위 미덕을 통해 정신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기를 바랬다. 특히 아레테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철학자들은 아레테를 중시하여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몸소 실천하기도 했단다. 아레테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덕과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리스 사람들이 개인적인 품성과 덕을 중시하는 문화와 철학적인 전통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된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일리아드에서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와 싸우다 창이 튕겨져 나오자 죽음을 생각하며 아, 이제야말로 신들께서 나를 죽음으로 부르시는구나. 이제 사악한 죽음이 가까이 있고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으니 피할 길이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터 제우스와 제우스의 멀리 쏘는 아드님의 염원이었던가. 그 분들께서는 전에는 나를 기꺼이 도와주셨건만 하지만 이제는 운명이 나를 따라 잡았구나. 그러나 내 결코 싸우지도 않고 명성도 없이 죽고 싶지 않으니 후세 사람들도 들어서 알게 될 큰일을 하고 나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은 죽을 운명이지만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명예롭게 죽겠다라고 외치는 헥토르를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실 고대 그리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너무 이야기할 분야가 많아 뭐부터 할지 어렵긴 하다만 잘 알려진 몇 가지를 위주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아빠가 전문가는 아니니 모든 분야를 공부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조금은 재미가 있을만 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는 호메로스를 공부해볼까 한다. 아레테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만 마친다.